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애국국민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6.25 74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홍동명 목사님과 김학성 장로님 함께하면서 오늘 아침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지금 건강 체크를 위해서 오늘 병원을 가셨기 때문에 급히 제가 와서 함께 6.25에 대해서 함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동명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동명 목사입니다. 네, 우리 김학성 장로님 안녕하세요. 나오셨습니다. 김학성 장로입니다. 네, 갑자기 6.25에 대해서 방송을 하게 돼서 제가 우리 김학성 장로님의 조언을 많이 받아야 되고, 아이 무슨 말씀이요? 또 우리 6.25에 대해서 하게 되면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네. 좀 옆에 있으면 재미있는 야사들이 많이 나올 텐데 또 누구보다도 많이 연구하시고 잘 알아서 정광훈 목사님 있었으면 더 좋을 텐데, 오늘은 한번 또 우리 김학성 장로님께서 좋은 이야기, 또 우리 근현대사에 큰 교육이 될 수 있는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목사님 어제 6.25 이 PPT 가져오셨잖아요, 목사님. 네네네. 그 중심으로 보시면 뭐 네. 오늘도 잘하셨던데요. 네. 예. 그 앞에 사진을 한번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 8.15 해방되고 난 후에 2달 늦게 귀국해 보니까 남한에는 박헌영이 조선공산당, 남로당이 전국적으로 강력한 조직을 만들고 온 나라가 공산주의로 기울어 가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네, 예. 그래서 해방 직후 한국 사회를 보면은 1946년 7월에 미 군정 대규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그래요. 미국 군인들이. 그랬더니 거기에서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어떤 체제를 선호하느냐, 이 일본을 몰아내고 난 뒤에, 일본을 다 이제 항복시키고 다 내보내고 난 뒤에 사실 미군이 왜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죠? 6.25 전인데? 저 때는 이제 목사님 아시다시피 전쟁이 끝났으니까 청일전쟁이 끝난 거죠. 태평양 2차 대전이 끝난 거죠. 끝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네. 미국, 영국, 프랑스가 주도해서 네. 이제 독일 지역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했지만, 네. 이 동북아시아에는 태평양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소련이 참전했기 때문에 네.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 한반도를 네. 정리하라라고 이제 약속을 했죠. 네. 그래서 38도 이북은 소련이 들어왔고, 네. 38도 이남은 미군이 들어와서 각각 일본의 무장 해제를 시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죠, 목사님. 그러니까 예. 일본을 한국에서 내보내면서 그렇습니다. 완전히 일본군을 한국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미군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장 해제 시키기 예. 위해서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반미 운동이 또 일어났잖아요. 나가라고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미국에서 한번 물어보았는데 도대체 이 한반도는 어떤 체제를 선호하느냐? 그 물어보니까 사회주의가 72%, 공산주의가 7%, 자본주의가 14%라고 하는데, 이때만 해도 우리 홍 목사님, 우리 네. 민족이 사회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그때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88%였거든요. 예, 저 시대는 아직까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가 어떠한가를 잘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상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식인 중심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제3세계권 국가들이 거의 사회주의를 전부 다 선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예. 그거는 그 시대 어쩔 수 없고, 이때까지 본권적인 체제, 그러니까 가진 자를 못 가진 완전 빈부 차이 나는 그런 체제 속에 숙명으로 살다가 예.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타나가지고 전부 다 평등하게 살게 해준다.
이거는 그야말로 복음이고 유토피아기 혁명이래 이게. 네, 그러니까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그 당시에 박헌영이가 사실상 남북 간에 그 당시에는 분단되기 전이니까 일제 때 벌써 이 박헌영이가 맹렬하게 운동을 해가지고 전부 다 조직을 많이 해놓은 겁니다. 네, 네. 그러다가 분단되면서 이 남쪽에는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이고 북쪽에는 북조선 노동당으로 갈라지면서 이렇게 남노당의 그 중심 인물로 남쪽 공산당이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 박헌영이가 구축해 놓은 그 당시 이끌어가는 시대 사람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남한 또 이 사회주의 토대가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그렇죠. 토양이 그렇게 돼 있었죠. 조금만 그렇죠. 좀 보완 설명드리면요. 네. 1917년에 볼셰비키. 소련이 러시아가 소련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 1917년에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 공산주의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 것이죠. 네. 그렇죠? 홍 목사님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때가 우리가 일제하에 있었습니다. 예. 그럼 일제하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은요 1924년에 예. 벌써 이 박헌영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산당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목사님. 네, 그렇죠. 1924년에 예. 그 이후에 일제하에서도 예. 많은 그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이게 공산주의나 막스 이론을 지지하고 선동하고 흠모하지 않으면요 지식인층에 들지 못했습니다. 당시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수가 일본에 가가지고 유학을 많이 했고 돈 많은 사람들이요. 유학하면서 공산주의가 물들어 왔고 또 한국에서도 상당수의 지식인들은 이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으면 예. 지식인층에 못 드는 그러한 이 시대가 바로 그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소련 그 위성 국가들이 전부 다 공산주의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중국도 아시다시피 이제 49년도에 됐으니까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공산화가 된 것이죠. 그렇죠. 된 것이지만 소련이 공산화되면서 그 밑에 있는 몽골이 이제 공산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 공산주의를 수출하는 가운데 이미 한반도에서는요 1924년에 박헌영이가 공산당을 처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전에 네. 제가 잠깐 얘기하면 우리가 그 왕정 정치였잖아요. 고종 황제 그렇습니다. 있을 때. 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왕정 정치 양반들만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청산할 때 하나님이 일본군을 일본을 이용하지 않았나 그 세대에. 아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일본군이 안 들어왔다 우리나라 왕정 시대가 끝났을까? 우리 그 당시에 저는 네. 뭐 역사에 가정이 없는데 예. 그 당시에 우리 한반도를 두고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세계 열강들의 각축전이 되었습니다. 네. 이 동북아의 그 한가운데 위치한 이 반도 작은 국가지만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청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조선을 지배했었고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상정국가 비슷하게 행세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대는 벌써 이 중국도 세계화에 뒤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하는 노시한 나라가 되었는데 일본은 당시에 영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쉽게 이 청나라를 격파를 시킨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대두되는 나라 러시아는 이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이제 동쪽으로 와가지고 이 한반도를 지배하면은 얼지 않는 항구를 얻겠다. 이래가지고 한반도에 군침을 흘리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결국에는 일본하고 러일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러일 전쟁 결과로 아무도 일본이 러시아를 이긴다고 생각 못한 거죠. 맞습니다. 러시아는 그 당시에 영국과 더불어 양대 패권 국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여기 그 당시 러시아가 발틱 함대가 대서양 거쳐가지고 인도양 거쳐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오면서 완전 지칠 때 지쳤는데 일본은 당시에 영국이 지원해준 함정을 가지고 쉽게 그만 러시아를 격파하니까 전 세계에 충격이지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예. 바로 일본이 세계 열강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된 예,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겼기 때문에 결국 한반도는 일본 넘어가고 예. 만일 러시아가 일본을 깨도 러시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내 생각 역사는 그다음에 그렇게 흘러가지. 예. 우리가 무슨 뭐 왕정이 되었든 안 되었든 우리는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불가능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맞습니다. 그렇게 예. 봅니다. 그 시대적인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잠깐 얘기하는 이유가 왜 미군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 좀 조금 알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부정선거가 굉장히 치밀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역사적 6.25를 겪고 난 이후에 74년이 된 지금은 어떤 현실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연결해서 한번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학성 장로님. 네. 이 역사적인 얘기를 하니까 흥미가 진진하고요. 우리 이 정광훈 TV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또 두 분 덕분에 이렇게 목사님 계시니까 훨씬 더 이게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 저기 홍동명 목사님도 상당히 박식하세요. 내가 만나보니까. 그런데 우리 홍 목사님이 그동안에 이렇게 쫙 숨어져 있었는데 역사적인 얘기하고 현대사를 얘기하니까 아주 탁월하더라고요. 정치 역사에 대해서 네. 우리 홍 목사님이요. 예. 말씀하셨어요. 어려서부터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으셨다고. 네. 근데다가 또 머리가 좋으시니까 네. 그걸 잘 정리하시고 맞아요. 언변이 좋으셔서 또 이게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 제가 짜장면 사기에 미팅이 가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시에 그 브루스 커밍스 예. 좌파 학자인데 예. 이 학자가 한반도의 좌익 세력이 주도하는 민족주의 정권이 들어설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반면에 또 그렉 브라진스키 그 우파 학자는 이제 국제 공산주의 사회 어딘가에 편입되었다가 1990년대 중반 되면 사회주의 경제 모델이 포기가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좌우파 학자가 공이 대한민국의 이승만을 통해서 건국이 되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필연적으로 공산화 될 것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요. 물론죠, 목사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이승만의 공로라는 거죠. 100%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보면 둘째 줄에 사회주의가 71%, 예. 공산주의가 7% 이렇게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본질을 모르고 저게 지지를 많이 했던 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반도에서 이미 1924년에 공산당을 먼저 우리가 만든 이 국가이고요. 그 상태이고 또 당시에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귀국하기 전에 박헌영이가 대한민국에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네. 조선, 그건 미승이 국가였었죠. 그러니까 이 조선인민공화국을 그 당시에 소위 위치는 남조선이었었는데 거기서 만들 정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요, 많은 이 미 군정이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 거의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선호했다는 당연한 규결이 될 수밖에 없죠. 네. 또 하나는 공산화되지 않은 것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맞는 게 우리 동북아에 두 가지의 기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치학자들이. 네. 뭔가면 동북아의 가장 작은 나라인 이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이 기적이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공산화될 수 없는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 기적이다. 네. 그래서 이 동북아의 두 개의 기적을 말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승만 이 대통령의 공로라고 우리가 봐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죠. 분명한 사실이죠. 네. 아주 그 다음에 넘겨보면 소련 한 자 넘겨주세요. 그 소련이 하나 넘겨주세요. 소련이 남한 자익을 조정을 했는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70~80%가 되니까, 그래서 미군정 교과서식 민주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 이때 35개 정당과 사회단체가 난립하고 정치적으로 아주 극심한 혼란기가 이때 미군정 때 일어나고 있었고요. 소련 군정이 남한의 자위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에 지원받은 남로당이 세력이 엄청나게 그 당시에 확대가 되었는데 1946년 남로당원 37만 명, 이때 남로당에 의해서 대구폭동, 노동자 파업 등 소련 자금 지령하에 진행됐는데 이때의 소련 자금으로 인해서 한국의 이 남한 통화량이 소련 남한 공산 세력에 지원한 돈이 약 40%의 그 통화량이 러시아 돈이었다는 거, 소련 네.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제 우리가 아는 자유폭동지나 어저께 잠깐 했던 건데 하나 넘겨주시면 대한민국 정부 출범 2달 후에 10월 19일에 여수 순천 군사반란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군사반란 예, 예. 사건 발생했고 요것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군분의 남로당 제거를 위해서 숙군 작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저게 지금 이제 10월 9일 날 여수 순천 네. 군인 반란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 왜냐면 이제 그달에 4월 3일 날 제주 이제 4.3 사건이 터졌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정리가 안 됐는데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됐지만 대한민국이 상당히 좀 이 북한 이 남로당 세력들이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10월 19일 날 제주 4.3을 진압하라고 군인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예. 거기서 지창수, 뭐 김주회 이런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래서 여수시를 점령하고 인근에 있는 순천시도 점령을 했거든요. 네. 저 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제 기억으로는 비상계엄을 19번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아, 그래요. 최초로 저 때 여순 반란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제주 4.3은요, 그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순 반란 사건이 비상계엄이 선포돼서 저희 10며칠 만에 다 진압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 당시에 도망간 사람들이 잘 아시는 지리산에 빨치산이 돼가지고 도망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작품이 되는 것이고, 저 때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 부르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이때 죽은 거죠. 이때 돌아가시게 된 예. 죽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사건에 연루가 됐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무기징역을 선고받으셨거든요. 그 참 사형은 아니고 무기입니다. 무기징역 받았죠. 그러니까 참 그 당시에 박정희가 그 남로당원이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예. 그 여기 밑에 보면 그런데 이때의 그 군부내의 자유 세력을 발본색원한 것이 숙군 작업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숙군 작업을 하게 된 배경이 예. 저 당시 48년도에는 우리나라에 병역법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군대를 가는 사람들은 네. 지원병 원에서 갔거든요. 네. 원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저 군대 내에 빨갱이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48년 12월 달에 네. 국가보안법을 처음으로 만듭니다, 목사님. 네. 그 당시는 우리나라에 민법과 형법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면요. 두 분은 잘 모르실 텐데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법이 없어요. 그러면 민법과 형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면 일본 민법과 형법을 번역해서 썼어요. 일본 거를 갖다가 번역해서 썼거든요. 예. 그랬는데 일본 형법을 보니까 국가를 지키기 위한 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형법이라고 하는 일반법을 만들기 전에 국가보안법이라는 특별법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49년 1년 동안 군대 내에 있는 빨갱이 세력들을 걸러내죠. 네. 잘 아시는 숙군 작업이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이것이 홍 목사님, 네. 그 여수 그 군사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저 숙군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게 이게 축복으로 바뀐 비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익 청년들이 숙청된 장병 자리를 메운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청년들을 영락교회까지 찾아가 가지고 젊은이들을 군대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군의 정치 성향 우경화, 그 결과 국군은 6.25 당시 내부 반란 없이 전투에 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네. 어느 시대나 역사에 보면 비극이 있고 그것이 비극으로 끝나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은 또 그 비극을 바꿔 가지고 또 이제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저때에 만일의 경우 6.25가 터지기 전에 남쪽에 있는 군대가
이 좌파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있었다 가면은 미국 군대가 도달하기 전에 남한 그냥 그대로 적화되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럼요. 그래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 여순 반란이라 하는 공산당 조정을 받는 남노동 조정을 받는 저런 끔찍한 폭동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반란 사건을 통해 가지고 공산주의가 무엇인가 깨닫고 뒤늦게 브라브라 군부 내에 있는 그런 좌익 세력들을 다 처리하고 우파 청년들로 다시 군대를 채움으로 말미암아 6.25 초기에 우리가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군대로 바뀌어졌다. 그거는 참으로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미군들이 한국에 이제 일본군을 내몰기 위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쭉 일을 했는데 보니까 이승만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반란 일어나고 군인들 끼리 싸우고 좌우가 갈라지고 하니까 지도력에 의문이 생겼는데 하나 넘겨보시면 그 동북아 화약고가 한반도인데 자 일본군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일본이 정복하고 있는 것을 내보내기 위해서 미군이 들어왔는데 한국에서는 미군 철수를 외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1949년 6월 30일 날 주한 미군이 완전 철수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6.25로 인해서 들어온 미군이 있기 전에는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들어왔던 미군인데 네. 2차 대전 때죠. 네, 네. 그게. 그런데 그 군인과 6.25 이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는 미군과는 전혀 다른 거죠. 다른 미군이죠, 목사님? 그러니까 그렇죠. 그 선을 확실하게 좀 그어주시고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자꾸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때 들어온 미군이 네. 지금까지도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꽤 있죠. 그렇죠. 좌파들 그걸 선동합니다. 선동하죠 또. 계속 선동합니다. 예, 예. 거짓으로 예. 결국에가. 그래서 저게 이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 30날 이제 미군이 철수하잖아요. 네. 그게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우리 국민들이 나가라 하고 해서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네. 더 정확하게는요. 소련과 미군이 철수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일본군 정리가 다 됐으니까 네. 미소가 다 철수하자. 근데 저 당시에 소련은 나쁜 이 흉계가 있었습니다. 소련이 먼저 철수했어요, 목사님. 미군보다. 네. 지네가 딱 철수해 놓고 미군 철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남한을 먹으려고 하니까 소련은 가깝잖아요, 목사님. 근데 이거 야사인데 네. 그 유럽의 미국하고 같이 이제 전쟁을 러시아가 했는데 네. 그 소련이 상당히 그때 피해를 많이 봤다고 그래요. 많이 봤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 그 소련의 그 어떤 그 포상을 해주기 위해서 네. 그 한반도에 들어와서 전쟁하라 그랬더니 이 소련에서는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망설였대요. 그렇습니다. 예. 그 망설이고 있었을 당시에 이 소련하고 소련이 중국의 모태똥을 이용해서 미국하고 중국이 싸움이 붙게 하려고 했다고 그런 야사가 있더라고요. 목소리 야사 아니라요. 예, 사실입니까? 두 개를 지금 목소리 섞어 말씀하셨는데 예. 첫째로 이제 소련이 2차 대전 당시에 유럽에서는 몇 천만이 죽었습니다. 네. 제일 많이 죽었죠.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네. 제일 많이 예, 그래서 가장 그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련이 미국은 일본과 태평양 전쟁을 할 때 소련이 참전해 주길 원했는데 네. 소련이 참전을 안 했죠.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한테 너무나 많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원자 폭탄이 터졌단 말이죠. 네. 터지고 두 번째 터지는 날 소련이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네. 우리가 예컨대 니네와 전쟁하겠다. 왜냐하면 일본이 거의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일본이 소련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대요. 둘이서 예. 비밀 불가침 회담을 불가침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약속을 했습니다. 불가침. 그런데 또 미국이 소련 보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서로가 어떤 미략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일본은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이유는 일본이 미국과 편안하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뒷배후를 안전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데 소련 입장에서는 두 번째 원자 폭탄이 터지는 그날 영시를 기해 가지고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련이 계속해서 이 한반도를 남하를 했죠. 네. 계속 내려왔습니다.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 미국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내버려두면 소련이 한반도를 전체를 먹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38도 이남으로는 내려오지 말라라고 경고를 미국이 했죠. 이걸 가지고 좌파들은 미국이 38도 선을 걷단 말이지 남북한의 분단을 야기시킨 인간들이 미국이다. 이렇게 거짓 선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원래 소련에다가 한반도를 원래는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네. 맡기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한반도를 그건 6.25 때니까 지금 일단은 미군 나가고 나서 이 6.25 전쟁 후에 휴전을 하려고 할 때 한반도를 러시아에다가 소련에다 맡겨버리고 미국은 완전히 빠지려고 그랬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6.25 전쟁 전, 예. 그러니까 이제 태평양 전쟁 그 당시에는 예. 미국이 소련에게 뭔가 좀 이렇게 그 한반도를 넘기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마음은 그래도 나옵니다, 목사님. 네네네. 나와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그건 안 되겠다 말이죠. 예. 또 하나는 이제 모택 동의하고 미국하고의 그 문제는 우리 어제도 목사님이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안보리 회의를 했는데 소련이 안 왔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학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대사가 치통. 사고가 났었다 등 했었는데 예. 우리가 이 30년 후에 밝혀진 문건이 뭔가면 그 당시 소련하고 체코하고 예. 맺어진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 예. 문서를 보면 소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 한반도에서 미국이 이 전쟁에 개입하도록 하자. 힘을 빼자는 것이죠. 그 사이에 소련이 그 동유럽을 갖다가 공산화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중국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과의 전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문건들은 목사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합리적인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예. 근데 그 당시도 근데 안보리에서 소련이 참석을 안 했단 말이죠,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엔의 16개국 참전이 허용이 된 거죠, 목사님. 그렇죠. 하나님의 예. 은혜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소련에서는 이 장개석이가 저렇게 모태통한테 쉽게 쫓겨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못했죠. 거죠. 예. 그래서 또 많은 피해가 좀 중국에 일어나기를 은근히 기대했었는데 순간에 그냥 끝나버리니까. 그 스탈린은 당시에 예. 모태똥을 만나보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고 예. 그래 장개석이하고 그 당시에 그 2차 대전 중에는 뭐 여러 협상 회담을 통해 가지고 잠깐 장개석이한테도 조금 그렇게 뭐 좋은 이야기를 하고 네. 모태똥 공산주의자니까 하고 했는 이유는 장개석이 최대한 잘 막아 가지고 거기에서 그 중국 전체 힘을 빼고 모태똥 힘도 네. 빼고 중국 본토를 반분해 가지고 나라를 갈라지는 이것이 소련의 그 당시에 가장 음흉한 생각이더라고요. 예. 네, 네. 그 옛날에 지금이나 큰 나라들은 음흉합니다. 그렇습니다. 속을 안 드러내고 예. 겉으로 드러나는 거 봐가지고는 크고 다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단순하게 봐가는 안 됩니다. 저게. 맞아요. 미국이나 서방 측이 저렇게 올인하고 무기를 대주는 것은 자기 군대를 안 가면서 러시아의 힘을 최대한 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빼가지고 지쳐가지고 맥이 다 빠졌을 때 예. 요리하려고 하는 그런 세계적 강국들의 전략이 숨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6.25 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때도 결국에는 이 소련이라는 저 음흉한 나라가 스탈린은 음흉한 나라가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이 한판 한반도 붙어가지고 두 나라 다 힘이 다